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과장급 실무회의보다 호전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수출 규제 철회를 놓고는 입장 차이가 여전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세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뇌파로 드론을 조종하는 등 다양한 바이오 기술을 선보였는데 기술 이전이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하는 부분이 산업 부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대기관리 권역을 확대해 권역 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자목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일자목이 심해지면 목 디스크까지 올 수 있어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내문 보고서 시간에는 일자목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협의의 길을 튼 것은 의미가 적지 않지만 수출 규제 철회를 놓고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끊겼던 수출 통제 관련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일본 대표단은 모두 일어서서 한국 측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인 지난 7월 12일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당시엔 먼저 도착한 일본 측이 자리에 앉은 뒤 나중에 입장한 한국 일행과 서로 인사도 안 했는데 이번엔 악수를 건네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체제를 문제 삼아 수출 규제를 단행한 만큼 10시간 넘게 이어진 논의는 이 부분에 집중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기회에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서울에서 정책 대화를 또 개최하기로 약속하는 등 계속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국제적 안보 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고 조속히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수출 관리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輸出管理については国際的な責務としてそもそも相手国と協議して決定する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ないと。 줄곧 대화조차 거부하던 일본이 입장을 바꿔 다시 협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성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꺼내든 수출 규제 카드를 쉽사리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강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살려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전 국민이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30년 인공지능으로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AI 강국이 되겠다는 정부 목표는 강점을 살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토대로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신개념 반도체 부문에 2029년까지 10년 동안 1조 96억 원을 투입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인적 자원을 인공지능 인재로 키워내는 일에도 적극 나섭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재직자,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과 직군을 망라한 전 국민 인공지능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도 이번 전략의 특징입니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 AI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AI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AI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될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글로벌 규범에 맞는 AI 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등 AI 기술 이면에 있는 역기능에도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AI 범국가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해 AI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연구소 기업인 신테카 바이오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연구소 기업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 특구안을 설립한 기업을 말합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2014년에 설립됐습니다. 물 몇 방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친환경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등 활용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원이 없는데도 선을 연결하면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물 몇 방울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기술입니다. 전도성 탄소나노 입자가 코팅된 면섬유 표면에 소량의 물을 떨어뜨리면 젖은 부분과 마른 부분으로 나뉘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면섬유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자발적으로 이제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확산 물 자체가 이용한 게 아니고 그 물이 확산되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가 나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물이 완전히 증발하면 전기 발생이 멈추는 문제도 극복했습니다. 공기 속 수분을 흡수한 뒤 천천히 방출하는 염화칼슘에 주목했습니다. 면섬유 한쪽 면에 염화칼슘을 묻혔더니 습도 20% 이상에서 스스로 수분을 빨아들여 전기를 생산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대기 환경에 있기만 해도 계속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가 발전기들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력 양을 손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들은 웨어러블 기기의 전력원이나 IoT용 센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나노과학 분야 권위지 ACS 나노와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에너지와 환경과학에 각각 실렸습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국내 양리학의 토대를 세운 고 이우주 연세대 전 총장 등 12명이 올해 과학기술 유공자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번 과학기술 유공자에는 천연물 연구 분야를 개척한 김영중 서울대 명예교수, 반응공학 연구를 선도한 김영걸 포스텍 명예교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유공자 제도는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 주관으로 그동안 개발해온 미세먼지 관련 기술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 LW 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추진 현황 성과 공유회에서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함께 미세먼지의 발생과 유입, 측정과 예보, 집진과 저감, 보호와 대응 분야 현황에 대한 사업단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 492억 원의 예산과 함께 지난 2017년에 출범한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이번에 발표된 분야별 연구 성과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발전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응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영상 촬영 장비 등을 갖춘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등 한중환경협력 현장을 담은 영상물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양국의 미세먼지 현황과 대처, 정책 협력에 관한 영상 등을 정부 관계자, 전문가 설명과 함께 정기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첫 영상은 지난 5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 등을 담았는데 환경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환경부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기후 환경회의에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계절 관리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산업 부문의 저감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씨 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정말 공기가 나빴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까지 떨어지면서 네.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야외 활동 못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 네. 이 미세먼지가 생활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초래한다고 하죠.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경제적 손실 비용은 1,58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또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인데요. 예. 이렇게 도출된 주의보 발령 하루당 손실에 지난해 전국 평균 주의보 발령 일수 이게 이제 25.4일이었거든요. 이거를 곱해서 연간 비용을 추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간 손실액을 추정해 보니까 4조 230억 원에 달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국내 총생산의 0.2% 수준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다가 건강비용까지 합산한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체적인 손실까지 다 따지면 4조 원이 뭐 훌쩍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이 이 산업 부문이라 들었습니다. 네. 실제 수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2016년 기준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산업 부분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해서 아주 최다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산업 부분 중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발전, 철강, 석유, 시멘트 4개 업종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장 규모별 배출 특성을 보면 전체 배출 업체 수의 2.4%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일종 대업 산업장이 전체 산업체 배출량의 62.7%, 양으로 보면 11만 5,500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라든가 제철소 등 대규모로 석탄을 연소하는 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건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국가기후 환경위원회는 우선 대형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예. 문제는 현재 대형 사업장들의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좀 죄의식이 낮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불법 배출 등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최근 여수산단이나 봉화 석포제련소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 측정치를 상습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산업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좀 막기 위한 그런 대책들 국가기후 환경회의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첫 번째로 이제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과 능력이 있는 이게 대기업들이죠.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규 준수를 집행을 하고요. 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재정이나 이제 기술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힘든 영세한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기술 지원과 함께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또 자금 지원 등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상당량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사업장마다 시설이 좀 복잡하고 다양해서 감축 기술과 관리 역량의 수준도 사실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공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어떻게 보면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좀 봤습니다. 예. 네, 이런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대기 관리 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 남부, 동남 권역까지 확대하고요. 또 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총량 관리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총량 관리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처처럼 각 사업장의 오염 물질병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족하거나 남은 양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에서 한 3종 사업장에 대해서 총량 관리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는 총량 관리제를 처음 시행을 해서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는 첫 해죠. 내년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총량을 할당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감축량을 점차 늘려서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총량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한량에 비례해서 초과 부담금 기준 금액의 5배가 부과가 되고요. 또 초과한량만큼 다음 연도 할당량을 더 줄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이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 측정 기기가 부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내년 봄부터는 그런 측정 결과를 자동으로 공개한다, 실시간 공개한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우선 이제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 자동 측정 기기라고 그랬죠. TMS. 예. 이걸 통해서 측정을 좀 강화합니다. 현재 이제 전국 1,146개 배출구에서 설치된 TMS는 전국 3,045개 배출구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가동 일수라든가 배출량의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 자동 측정 기기에 부착해서 제외되는 배출구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 장치의 설치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고요. 네. 정부는 이제 중소기업의 대기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의 설치 비용을 그 대신 90% 지원하고요. 굴뚝 자동 측정 기기 설치와 유지 관리 비용도 대신 80% 정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기 환경 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 부과금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대기업들이 이 굴뚝의 어떤 측정 자료나 실측 자료를 조작해서 이 초과 배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기후 환경에는 먼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배출량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는 이제 투트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정책을 제안했죠.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업종별 또는 뭐 공정별 특성 등을 반영을 해서 획일적인 좀 규제를 지향을 하고요. 자발적으로 저감 방안을 도출하도록 좀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산업 부문에서 평상시에 배출하는 그런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겠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이제 평상시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0 마이크로그램이라면 5배가 높아지면 150 마이크로그램이 되죠. 그러나 평소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만일 평시 농도를 갖다 우리가 2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줄여준다면 5배로 고농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50 마이크로그램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게 건강 영향으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줄어들면 미세먼지 수준이 경보에서 나쁨이 되고요. 나쁨에서 보통으로 좋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많이 이런 게 있느냐 하면은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를 하거나 낡은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 재활용을 늘려서 소각을 줄이고 집진 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요즘 뭐 날도 춥고 미세먼지 때문에 좀 뿌연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네, 내년 4월까지 실시되는 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꼭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1일 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지 이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지 15년 만인데요.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심각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지하수에서 기름이 떠다니는 건 물론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1000배 넘게 나왔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대 지하수가 지나가는 관측정입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런 관측정 10곳 가운데 4곳꼴로 정화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하기로 하자 주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녹사평 주변을 지나면은 기름 냄새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람들 그냥 입 막고 그냥 다니고 그러면 아니면 애들을 안 데리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지는 못하죠.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무려 1조 원. 시민단체들은 막대한 정화 비용을 미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다른 기지에서 우선 한국 정부가 오염 정화 비용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비판한 겁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 기지는 그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 번도 기지 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이번 반환 협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군 측은 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낼 생각이 없음을 반복해왔습니다.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 규정 등 어디에도 미군의 배상 책임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미군이 국제법에 명시된 책임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사항이고 국내적으로도 분명하게 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 오염을 정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있는 기지를 반환하면서도 정화 비용을 책임진 전례가 없어 용산 기지 반환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9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영천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이스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민자고속도로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겨진 승용차 문짝과 주인 잃은 옷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뜯겨나간 시멘트 바닥은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줍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단은 사고가 난 도로의 구조와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또 드론과 각종 측량 장비를 이용해 사고차들의 스키드 마크 등을 측정했습니다. 도로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아마 이 부분이 또 상습 결빙 구간인지, 그리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도로 위에 빙판이 생기는 블랙 아이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만큼 상주 영천 고속도로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때 취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다 보니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새벽 4시 40분쯤 경북 군위군에 있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영천 방향 차로에서 화물차 등 2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5분 뒤에는 반대 방향 고속도로에서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모두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전 세계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붉은 망토를 두른 강아지가 늠름한 모습으로 썰매에 앉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반려견, 사슴처럼 뿔을 단 반려견들도 등장했네요. 지난 주말 페루 리마에서 열린 반려견 패션쇼입니다. 이번 패션쇼에는 반려견 50여 마리가 참가해 화려한 자태를 뽐냈는데요. 페루 관광청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북돋우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반려견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도 이뤄졌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있는 한 동굴입니다. 붉은 벽에 또 붉은 염료로 그린 듯한 벽화가 눈에 띄는데요. 네 다리가 달린 동물 그림도 보이고요. 손을 대고 그 위에 염료를 뿌린 듯한 사람 손바닥 모양도 보입니다. 2년 전 호주 연구팀이 발견한 벽화인데 분석 결과 4만 4천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을 그린 벽화로는 가장 오래된 건데요. 벽화에는 반인, 반수 등 상상 속의 동물도 등장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으로 인류가 상상력의 세계에 발을 디딘 시점이 더 앞당겨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좁은 우리 속에 새끼 사자 2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바깥을 응시하다가 또 피곤한지 눈을 감고 졸기도 하네요. 다른 우리 속의 새끼 표범은 불안한 듯 우리 안을 배회하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경찰이 동물 밀매꾼에게서 압수한 동물들입니다. 압수 동물에는 심각한 멸종 위기종인 거북이와 또 오랑우탄도 있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2명은 혐의가 입증되면 현지 법에 따라 징역 5년과 벌금 7,000달러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너구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너구리는 사람들이 마시다 남긴 와인 음료를 마시고 술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중부 에르푸르트 거리. 너구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광경에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여도 무관심한 듯 흔들흔들 걸음을 옮깁니다. 녹색 운동화를 보자 킁킁거리며 잠시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Sperren geschützt vor den Passanten. Der Waschbär machte einen sehr desolaten Eindruck. Ich vermute, er war entweder vergiftet oder alkoholisiert. 이 너구리는 시민들이 마시다 남긴 와인 음료 글리바인을 훔쳐먹다가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리바인은 와인에 과일 등을 넣고 끓여 따뜻하게 마시는 것으로 알코올 도수 8% 전후이며 이 지역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음료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걷던 너구리는 상점 입구 계단에 올라 잠에 빠졌습니다. Straßenbahnschienen gelaufen und hat sich auf der anderen Seite der Straße dann näher aufgehalten. Die Feuerwehr hat dann dieses Tier in einen Käfig genommen und hat es dann näher geborgen. 소방관들의 체포에 맞서 손을 물며 저항했던 너구리는 동물보호소로 넘겨졌지만 급성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결국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지난해에도 술에 취한 고슴도치 2마리가 발견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일자목 증후군 환자가 5년 사이에 3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자목이 지속될 경우 목 디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일자목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요새 정말 바르지 못한 자세와 또 잦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일자목 증후군 앓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흔히 거북이처럼 목을 쭉 빼고 있다고 해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 맞습니다. 네. 일자목 증후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이 본인의 상체보다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예. 자세가 일자목이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일자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목뼈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 왼쪽 옆에서 봤을 때 C자형의 저희는 뭐 전문 용어로 경추전만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일자목 했다가 경추전만으로 쉽게 돌아오지만 일자목으로 오래 있다 보면요 목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그렇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굳은 상태에서 디스크의 압박이 막 높아지고 디스크가 찢어지고 또 굳어지고 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보니까 정말 C자가 정상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몰랐던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거나 오래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등도 곱고요. 그런데 이 정상목과 일자목의 경우에 목에 무리가 가는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정상적으로 이 경추전만 있는 경우에는 머리 무게가 5kg 정도로 네. 디스크에 작용합니다. 보통 디스크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척추뼈를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있는 물렁뼈, 이 충격 흡수기 장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이제 걸리는 힘이 보통 때는 5kg였다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요 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30도만 숙여도 18kg. 45도 이렇게 숙이면 22kg니까 500cc짜리 생수병 40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적은 각도 똑같습니다. 차이도 큰 크죠. 차이가 네, 나는군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이 압력이 좀 오래되다 보면은 앞서 일자목이 또 굳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 이 하중이 또 과도해지다 보면 일자목이 굳어지면서 목 디스크까지 올 수도 있고요. 디스크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디스크라는 게 사실 물방석처럼 생겨 있어서 꾹 누르고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물 같은 물질이 디스크 껍질을 찢게 됩니다. 그게 찢게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뒤통수, 옆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고 아플 수도 있고 귀가 아플 수도 있고 이명이 들릴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구멍이 아플 수도 있고 어금니, 치통도 생기고 특관절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들 사실은 디스크 찢어지는 통증인데 우리의 뇌가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이 코나 눈이 아프다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이라서 이걸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 일자목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면 목뼈가 앞으로 오히려 꺾이는 경추 후만 자세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피로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요. 예, 만성 피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자목만 고치면 금방 낫는 일인데도요. 그렇군요. 좀 잘못된 자세로 이제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뭐 두통이며 이명이며 정말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자목인지 아닌지 본인이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뭐 병원 가고 막 직접 이렇게 판단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있죠. 요즘 스마트폰들 다들 갖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자신의 왼쪽에서 스마트폰으로 자기 전신을 촬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사진을 보고 자신의 귓구멍이 골반의 중심을 지나면 중심이나 그 뒤를 지나면 좋고요. 골반의 중심보다 앞으로 지나가면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입니다. 골반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그냥 옆구리 옆에서 봤을 때. 그 중심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그보다 그 중심을 지나거나 뒤로 가면 좋은 거고요. 앞으로 떨어지면 일자목인 것이죠. 골반의 중심보다 앞쪽을 지나면 일자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좀 자가진단법 알려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어깨 축지에 그 곰 한 마리가 올려가 있는 그런 느낌이 온다든지 팔이 저리다든지 뭐 아주 심한 목 디스크 탈출증이 오면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하게 아파집니다. 그렇군요. 자, 증상이 이렇게 완전히 심하지 않다면은 본인이 일자목인지도 알지 못한 경우 많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알려주신 방법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목 디스크로까지 발전하기 전에 일자목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평소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꼿꼿이 하고요. 고추전만 허리에도 마찬가지로 C자형 곡선이 있습니다. 그 곡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자 등받이가 있는 게 좋고요. 등받이에 이렇게 휘어지는 등받이가 좋고 그다음에 서서 걸을 때는 그러고는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약간 쳐들고 컴퓨터를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한참 높여야 됩니다. 모니터 높이를 높여야 되는군요. 저런 높이 나쁩니다. 저희 데스크에 있는 노트북은 좀 아주 낮습니다. 안 좋은 거군요. 그다음 서서 걸을 때는 고개를 치켜들고 약간 건방지게 치켜들고 가슴을 활짝 열고 허리를 펴고는 힘차게 걸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착지를 할 때 서서 걷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걸을 때 바르게 걷는 방법 알고 계신 분들 참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걷는 게 바르게 걷는 건가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허리를 꼿꼿이 하고 가슴을 열고 턱을 치켜드는 것 더하기 발을 땅에 디딜 때는 발끝이 약간 앞쪽이나 한 5도 정도로 밖으로 벌어지는 살짝 벌어지게. 한 5도. 너무 많이 벌어지면 잘못 팔자걸음이 되고요. 5 내지 7도 정도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뒤꿈치부터 닿고 발 앞꿈치로 서서히 넘어가는 그리고 엄지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요. 네. 그렇군요. 그럼 팔 동작이나 뭐
목 상태는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예, 흔들리지 네. 않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그렇군요. 목 통증에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고요? 대단히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스트레스나 걱정이 있으면 이 목덜미 근육이 힘을 막 씁니다. 이렇게. 긴장하거나 그렇게 네. 되면요. 그렇게 되면서 목 디스크 압력이 높아져서 금방 목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참 이 스트레스까지도 이제 영향이 미친다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낙천적으로 사셔야죠. 네, 침착하게 말씀하시니까 재밌네요. 네. 자, 그 1.5 환자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뭐 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한번 좋은 스트레칭을 한번 네. 시범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허리를 꼿꼿이 펴서 예. 요추전만을 먼저 만드시고요. 정말. 그럼 등 뒤에 이 삼각형 뼈가 있습니다. 견갑골이라고 그러죠. 견갑골이요. 견갑골을 뒤에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기 턱을 치켜들면서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굉장히 당기네요. 뭔가. 네. 벌써 허리도 시원해지는 그렇고, 것 같아요. 견갑골도 그렇고요. 이렇게 할 때 목 가운데가 아픈 건 좋은 현상이고요. 예. 목 가운데요? 목 여기 가운데가. 예. 그건 찢어진 디스크가 붓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할 때 팔이 막 저린다든지 어깨 축지가 아픈 것은 나쁩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죠. 팔이 저리면 거기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등뼈 그 견갑골에 딱 스트레칭을 줘서 긴장감을 줘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닐 때도 약간 건방지다 생각할 정도로 턱을 살짝 들고 다니는 게 우리 목에 더 좋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고 턱을 이렇게 들고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좀 네. 건방져 보이겠죠. 근데 궁금한데 이제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은 컴퓨터를 오래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뭐 내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시간을 잴 수도 없는 것이고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몇 분 정도 하고 몇 분 정도 쉬고 뭐 이런 게 패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 30분에 한 번 정도는 이걸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30분에 한 번이요? 신전 30분에 한 동작. 번이요? 사실은 평소에 모니터를 높여놓고 이런 자세로 있을 수 있다면 예. 신전 동작 하지 않고 8시간, 10시간 해도 됩니다. 이 자세로만 할 수 있다. 그래요? 누워서 근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모니터가 높아야 네네. 되겠죠. 30분에 한 번씩 그렇게 스트레칭 네. 해주는 게 좋다. 네. 또 교수님께서는 이런 1.5 관련해서 진료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연령대 사람들이 1.5 증후군을 많이 보세요?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네, 80 넘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빠른 친구들은 뭐 19살, 18살. 10대까지요. 예, 수험생들까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정말 1030 젊은 세대들 1.5 증후군으로 병원 찾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연령층이 참 다양하네요. 네. 오늘 알려주신 이런 스트레칭 방법들 또 바르게 걷기 일상 속에서 꼭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온 뒤 기온이 내려가면 도로 위에 얇은 얼음이 깔리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터널의 입출구나 고가도로 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차가 빙판에 미끄러졌다면 오히려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핸들을 조작해야 합니다. 또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경우에는 차가 심하게 돌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여러 번에 걸쳐 짧게 밟아줘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타이어를 겨울용으로 바꾸거나 스노우 체인을 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서행하는 것이겠죠. 네, 올겨울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